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큰일이 있었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켜서 전 세계 인터넷이 잠시 마비되는 듯 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과연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마치 큰 지진 후에 건물의 기초가 괜찮은지 살펴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늘 저희는 그래서 이 장애의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과거엔 어땠는지, 또 아마존 사업 구조는 어떻고, 강점은 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하실 거, 주가에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 이런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 뉴스 정리가 아니라 이 사건의 진짜 의미, 그 맥락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번 장애,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보니까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건의 발단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19일 심야였어요. AWS에는 여러 지역, 리전이라고 부르죠. 이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곳이 있어요.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의 US 이스트 원 리전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아, US 이스트 1이요? 거기가 원래 좀 중요도가 높은 곳인가 보죠? 네, 워낙 많은 서비스들이 이 지역을 기본 지역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AWS의 심장 같은 곳인데 그게 잠시 멈춘 셈이죠.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지역의 핵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이나모DB 이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도메인 이름 시스템, 흔히 DNS라고 부르죠. 이 DNS 확인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아, DNS요? 인터넷 주소록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소록이 다이나모DB 서버 주소를 제대로 못 알려주니까 이걸 사용하려던 수많은 앱들이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죠. IT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문제는 언제나 DNS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딱 그 말이 들어맞은 셈입니다. 아, 그 DNS 문제 해결이 근데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문제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뭐 EC2니 람다니 하는 다른 서비스까지 다 영향을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그 초기 DNS 문제는 비교적 빨리 좀 잡혔는데 그 여파가 다른 시스템으로 확 번진 거죠. 다이나모DB 접근이 안 되니까 새로운 가상 서버, 그 EC2라고 부르는 거요. 네. 그걸 만들고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또 네트워크 부하 분산해주는 로드 밸런서, 이것도 상태 확인 기능이 말썽을 부르면서 람다 서비스나 클라우드워치 같은 모니터링 도구, 이런 다른 주요 서비스들도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겪게 된 겁니다. 이야, 완전 도미노처럼 쓰러졌네요. 네, 정말 도미노처럼요. AWS 내부 시스템들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작은 문제 하나가 얼마나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광범위한 마비였군요. 그 자료에 나온 피해 기업들 목록 보니까 정말 아찔하던데요. 스냅챗, 레딧은 물론이고 게임회사, 항공사, 심지어 아마존 쇼핑몰 자체까지 영향을 받았다니. 네, 피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00곳, 많게는 2,000곳 이상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걸로 추산되고요. 사용자들의 불편 신고 건수만 봐도 여러 자료 종합하면 거의 1,000만 건에 육박할 정도였어요. 1,000만 건이요? 와. 네, 말씀하신 대로 스냅챗, 레딧 같은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 같은 인기 게임들도 접속 장애를 겪었죠. 특히 로블록스는 시간당 4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을 거다 뭐 이런 추정도 나올 정도였고요. 그 외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또 유나이티드나 델타 같은 항공사 웹사이트, 심지어 대학에서 많이 쓰는 학습 관리 시스템 캠퍼스라고 있잖아요. 네, 알죠. 거기까지 장애를 겪으면서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편이 컸습니다. 근데 제일 아이러니한 건 아마존 자기 자신도 피해를 봤다는 점이죠. 아, 맞아요. 자기는 쇼핑몰이요. 네, 아마존닷컴은 시간당 7천만 달러가 넘는 매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나 스마트 초인종 링 같은 아마존 기기들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아마존의 대응은 좀 어땠나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까지 15시간 이상 걸렸다고 하니 이거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졌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존은 10월 20일 새벽에 문제를 인식하고 공지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워낙 연쇄적으로 장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완전 복구까지는 1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초기 DNS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새로운 EC2 서버 생성 요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이걸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요. 아, 스로틀링. 네,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뭐 더 큰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이었겠죠.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된 건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점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특정 지역, 특히 그 US 이스트 1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소수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물론 효율성은 높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 전체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장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랑 비교해보면 혹시 시장 반응이나 주가 흐름에서 어떤 패턴 같은 걸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주목할 만한 과거 사례가 딱 2건 있죠. 먼저 2021년 12월에요. 이것도 이번처럼 US 이스트 1에서 발생했는데 그때는 내부 네트워크 자동 확장 기능 오류가 원인이었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지속됐었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2월에 SS3 장애가 있었어요. 핵심 저장 서비스인데. 아, 네네.
이것도 US 이스트 1이었는데 원인이 정말 좀 황당했습니다. 직원이 명령어 입력하다가 오타 하나를 내는 바람에 S3 서버가 대량으로 삭제된 사건이었어요. 아, 그 유명한 오타 사건 말씀이시군요. 저도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 오타 사건. 약 4시간 정도 지속됐고 심지어 AWS 상태 알려주는 웹사이트마저 S3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먹통이 돼서 트위터로 장애 공지를 해야 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 이거겠죠? 이게 혹시 아마존의 경제적 해자, 특히 고객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기 어려운 전환 비용 같은 그런 요소들이 여기서 작용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두 사건 모두 아마존은 아주 상세한 사후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 오타 사건 이후에는 단일 명령으로 그렇게 대규모 서버 삭제를 못하도록 운영 도구를 개선했고 2021년 네트워크 장애 이후에는 상태 알림 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분산 운영하도록 바꿨죠. 이런 식으로 실패하고 그걸 고치고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장기적인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온 측만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해진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장애가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도 뭐 파트너사 오류 때문이든 아니면 자체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이든 비슷한 규모의 장애를 겪어왔거든요. 아, 맞아요. 작년에 애저가 보안업체 업데이트 때문에 한번 크게 문제 있었죠. 네,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슈 있었고요. 올해 초에도 애저 CDN 서비스 문제, 또 구글 클라우드도 API 할당량 오류 같은 크고 작은 사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특히 장기 투자자들은 클라우드 장애를 특정 기업의 어떤 심각한 실패라기보다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일종의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 사업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운용 문제보다는 아마존의 근본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수익성, 아니면 요즘 뜨는 AI 같은 장기 성장 동력에 더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이런 사건들과는 어느 정도 좀 분리되어서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패턴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아마존이 이런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그 펀더멘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역시 AWS의 역할이 절대적이겠죠. 네, 뭐니 해도 아마존의 심장이자 두뇌는 바로 AWS입니다. 우선 그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들 수 있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30%를 점유하면서 1위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30%요? 와, 네.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한 20% 정도, 3위 구글 클라우드가 13% 수준이니까 격차가 상당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AWS는 아마존 전체 이익의 정말 절대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요. AWS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3%에 달했습니다. 33%요? 네,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53% 이상을 AWS 혼자서 벌어들인 거예요. 와,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이라니. 그럼 그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결국 아마존의 다른 사업들, 특히 마진이 좀 낮은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요즘 공격적으로 하는 신규 투자를 뒷받침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군요. 그 이익 엔진 보조금 모델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AWS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광고 사업이 있거든요. 아, 광고 사업도 있죠. 으로 마진이 좀 박한 핵심 전자상거래 부문. 이게 매출 비중은 한 38-40%로 제일 큰데 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막대한 물류 인프라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제3자 판매자 서비스 24에서 25%나 프라임 같은 구독 서비스 약 7%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월마트 같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마존만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바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 저도 들어봤는데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단순히 사업이 여러 개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존의 해자는 여러 요소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역시 마켓플레이스의 네트워크 효과죠. 구매자가 많으니까 판매자가 모이고 판매자가 많으니까 상품이 다양해져서 다시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요. 둘째는 그 방대한 물류 시스템하고 AWS 인프라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 이걸 통한 비용 우위입니다. 셋째는 그냥 아마존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자체의 힘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프라임 멤버십이나 AWS 서비스에 대한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아, 한번 쓰면 바꾸기 어려운 거요. 그렇죠. 한번 아마존 생태계에 익숙해진 고객이나 기업들은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사실 매우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경쟁자들이 정말 넘보기 힘든 아주 깊고 넓은 해자를 만드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탄탄하네요. 그리고 앤디 제시 CEO 체제 이후에 특히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다는 점도 자료에서 봤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연간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규모가 1,180억 달러 전망이라니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것도 결국 AWS의 그 엄청난 수익성이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아마존은 창사 이래로 한 번도 배당금을 준 적이 없어요. 벌어들인 이익은 전부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철학을 고수해왔죠. 제시 CEO는 특히 이 AI 인프라 구축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자본 지출 1,180억 달러, 이게 2024년에 830억 달러, 2023년에 530억 달러와 비교하면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거든요. 네, 엄청나네요. 네, 자체 개발한 AI 칩, 그래비톤이나 트레이니움 같은 거요. 이런 칩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건데요. 이건 단기적인 이익이나 주가보다는 AI 시대에 장기적인 패권을 잡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적인 투자는 바로 AWS라는 그야말로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 AWS 장애가 아마존 주가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충격은 좀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고 실제로 장애 발생 직후에 소폭 하락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과거 사례라든지 아마존의 아주 견고한 사업 구조 그리고 강력한 성장 동력들을 고려하면 이번 장애가 장기적인 주가 추세나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금강 다시 AWS의 분기별 성장률이나 수익성 회복 속도, 또 AI 관련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광고 사업 실적은 어떤지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로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재무적으로 봐도 큰 타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보상금 같은 거 물어줘야 할 텐데요.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 봐도요. 이번 장애 때문에 고객들에게 보상해야 할 서비스 수준 협약 SLA라고 하죠. 네, SLA. 이 관련 비용은 AWS의 분기 매출 규모가 지금 한 31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고객 이탈 위험도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전환 비용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요. 기업 고객 입장에서 자기들 핵심 시스템을 AWS에서 다른 클라우드로 옮긴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결정이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역설적으로 아마존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자료에 있던데 그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더 비싼 고가용성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가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값비싼 광고가 된 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단일 지역 장애에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구나? 이걸 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중 리전 설계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물론 비용은 더 들겠지만 이번 같은 대규모 장애로 입는 사업 손실을 생각하면 이건 감수할 만한 투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AWS의 고객당 평균 매출, ARPO라고 하죠 이걸, 높이고 전체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미래 성장 동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AI 경쟁력 외에도 프로젝트 카이퍼라든지 아마존 약국 같은 신사업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연 AI 경쟁력입니다. 자체 칩 개발하고 인프라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10수시간짜리 서비스 장애가 이 거대한 AI 투자 스토리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도 이제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들어섰고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경쟁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이죠. 또 아마존의 그 강력한 물류망을 기반으로 한 아마존 약국, 파머시, 사업 확장, 이것도 헬스케어라는 거대 시장을 공략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네, 약국 사업도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아마존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다층적인 성장 잠재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항상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 규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경쟁 심화 같은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점점 거세지는 규제 압력입니다.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이건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위협이죠. 특히 이번 AWS 장애는 클라우드 시장의 과점 문제나 그 시스템적인 중요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서 규제 당국의 감시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의 클라우드 경쟁 심화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등에 업고 기업 AI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아마존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 32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네, 여전히 높죠. 네, 이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운영 리스크가 부각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DJC CEO가 비용 효율화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혹시 장기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투자에 좀 소홀함을 가져오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장애가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하지만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아마존의 그 막강한 재무 상태, 특히 연간 1,200억 달러가 넘는 영업 현금 흐름과 개선된 수익성은 이러한 리스크들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회사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오늘 그러면 2025년 10월 AWS 장애라는 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출발해서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의 어떤 복잡한 작동 방식과 시장에서의 힘,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번 장애가 분명 심각하긴 했지만 아마존의 장기적인 가치나 투자 스토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운영 실패는 분명하지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재무 구조, 또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 AWS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AI를 필두로 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시장은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오늘 정말 심도 깊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장애가 역설적으로 더 안정적인 그런 고가형 서비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과거에 자기들 웹사이트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클라우드 인프라, 즉 AWS를 외부 기업에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작이었죠. 네. 그렇다면 이번 같은 시스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기존의 다중 리전 구성 같은 방식을 넘어서 시스템 안정성 또는 복원력, 레질리언스 그 자체를 아예 새로운 서비스 상품으로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서비스형 복원력, 레질리언스 애저 서비스 같은 개념이죠. 서비스용 복원력이요? 네. 기업들이 아주 복잡하고 값비싼 재해복구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대신에 그냥 아마존에게 비용을 내고 시스템 다운타임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복원력을 보장받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마존의 다음번 거대한 혁신이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서비스형 복원력.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아마존의 DNA가 이번에도 발현될 수 있을지 정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